김명훈, 하성자의 H의 서재.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김명훈입니다. 가정의 반갑습니다. 달 5월입니다. 가족이란 의미가 혈연을 포함해 확장성을 가지는 요즘 행복한 일이 실록처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 차라리 봄도 꽃이 진 말아라. 이육사 시인의 시 교목 중 일부입니다. 교목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 방송은 김해문화관광재단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훈 작가님, 인사와 함께 이달의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H의 서재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훈입니다. 올해 소개해드릴 책은 저 팔순의 노고가 이게 무섭지 않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황석영 소설가의 할매라는 책입니다. 그 철돈 3대가 나오고 나서 나온 지 5년 만에 이제 신작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발표된 책이 그 장편 소설 할매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할매라는 제목이 주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할매라는 그 인물은 사람이 아니고 그 600년 나이를 먹은 팽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 팽나무는 저 군산 하재마을에 실제하고 있고요. 600년 동안 그 인간의 역사를 저거 한가운데 단단히 해서 지켜본 할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황석영 작가가 그 80 노고에 쓴 계속 인간에 관한, 민중에 관한, 인간에 관한, 아니면 또 발휘되기 않은 신화에 관한 그런 그 작품을 쓰다가 그 80 노고에 와서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네. 그런 소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소설을 한 편 내놨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그 올해 발표된 할매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 작가님께서? 할매가, 저는 엄마라는 말을 할 때도 할매가 가져본 적이 없는, 할매가 계시긴 하지만 돌아가셔서 할매에 대한 좀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매라는 제목에서 이 나무 할매, 뭐 보통 오래된 나무를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저는 제 삶에서도 할매는 참 소중해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팽나무에 이 주인공이 팽나무잖아요. 그렇죠. 이 팽나무를 우리 할머니라 생각하고 제가 또 할머니가 되어서 지그시, 제가 손녀가 아닌 할머니가 되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런 네네. 시선으로 네네. 제가 해보니까 특별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할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래, 할머니가 없어서, 네. 할머니가 계셔도, 만약에 생존에 계셨어도 저는 할머니와의 그 유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할매의 정서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모르겠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6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팽나무의 그 간조적인 시선이랄까요? 네. 간조를 하는 거죠. 그 인간을 돌아보는 그런 시선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긴 했는데, 참 뭐랄까요? 단순하지만 그 인간의 세계에서는 복잡하지만 나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참 인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인간의 무슨 그런 맺은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갖가지 일상사가 나무가 보기에는 하나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할매의 시선인가요? 제가 할매가 되어보니 정말 사랑을 주는 나무인데, 아낌없이 네네. 주는 나무, 이런 책 제목도 있죠. 책도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요. 네네. 실제로 이 할매는 무조건적인 그 손자 사랑. 보통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사는데 허겁지겁대느라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 뭐랄까, 진정한 사랑이랄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뭔가 이 손자에 대한 애틋함과 그런 거에 젖어들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삶이란 그 어떤 현장이 치열함 속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보통 할머니들이 손자를 키워보니 예쁜 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할매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부러워서 시할머니 모셔야 된다 이래도 할머니라는 거 모시든 말든 할매가 계신다는 거에서 저는 플러스 점수를 주었던 그런 아가씨였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네. 예. 그 뭐 황석영 작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현대사의 굵직한 우리나라 그 현대의 소설가를 이게 꼽으라면 첫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죠? 예,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그렇죠. 그렇게 꼽아도 될 것입니다. 네, 뭐 네. 작품이 뭐 객지부터 해서 네. 뭐 장길산, 네. 뭐 산포 가는 길은 참 이게 유명한 소설이고요. 예. 또 뭐 바리대기 또 신화까지 섭렵하여 예. 그런 작품을 남기기도 하셨는데. 남북한 문제를 다루죠. 탈북하는 소녀 이야기죠. 네네. 바리가 네네. 영국으로 탈북 탈출하는 이야기. 네네. 그런 남북 문제를 다룬 그런 일찌감치 그런 문제에 좀 눈을 뜨고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세계 문제에 항상 촉각을 세우는 그런 그거를 이 소설 작품에 이렇게 항상 투영해 내시는 그런 점에서 황석영 작가의 특별함이 있는데 저는 본인의 성장 소설인 개밥바라기 별 그거 참 좋았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 남자애들이 오줌을 갈기는 장면 그 잊을 수가 없네요. 소설이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 황석영 작가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네. 그 일본의 그 대문호 있죠. 오엔 겐자부로와 예. 이 대화를 하다가 네. 그 오엔 겐자부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 황석영 작가의 그런 국가가 네. 참 부럽다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네.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 국가가 부침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임진왜란부터 해서 뭐 6.25 뭐 일제 식민지 또 6.25 동란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참 한 국가에서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 소설가가 된다는 건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오엔 겐자부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네. 그래 참 그 황석영이가 그런 굴욕감을 느꼈다는데 도대체 나는 현대사를 체현한 황석영이야말로 현대사를 체현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뭐 베트남 전쟁도 참여했다가 참전했었죠. 네, 참여했다가 또 북한 문제 때문에 또 옥살이도 했다가 네. 거기서 또 풀려나서 또 뭐야 또 거의 글을 쓰지 못하는 감금의 생활을 또 겪은 그 현대사를 겪은 소설가인데요. 근데 저 황석영 작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현대사를 몸으로 겪었지만 이 우리나라 작가라면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책임감 네. 그런 의무감 때문에 네. 자기는 소설을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기가 좀 자유롭게 뭐 이게 민족과 역사를 떠난 좀 자유로운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뭐 인터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뭐 민족과 역사를 잊은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제외한 소설을 쓰고 싶다 하였는데 이제 그 작품이 최근에 나온 할매라는 그 생태 소설입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생태 자연 소설 아니면 우주적 관점에서 쓴 소설 아니면 뭐 기후에 관한 소설, 생태에 관한 소설, 환경에 관한 소설 뭐 여러 가지 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할매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예, 네네. 나무가 600살까지 산다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100년을 살아도 정말 긴 세월이죠. 그래서 고조부 그다음에 고고조부 많은 그 세대 계대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관찰자이면서 목격자이면서 예, 정언자이면서 그 품고 있는 그 나무의 이야기지만 그 황석영 작가가 이 책에서도 할매에서도 결국 역사에 대한 우리 그 본인의 몸을 담고 있는 곳을 탈출하지는 못했다. 그렇죠. 저는 이 탈출하지 책을 보면서 못했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예. 그 팽나무 600년 먹은
600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팽나무 네. 할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들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그냥 한 자리에 있는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참 뭐 소용없다, 쓸데없다 얘기라기보다는 참 이게 흐름대로 간다. 맡겨둠. 예, 그런 그죠? 뭐 예, 저기 예. 자연이 맡겨둔 네. 그런 인간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무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생존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나무 주변에 많은 흐름들을 그렇죠. 이 소설에서 풀어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제 마을이라는 곳이 그 지금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강이 바다로 모이듯이 그 팽나무 할매가 지켜본 모여드는 강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다가 되듯이 팽나무 할매도 자기 나무 밑으로 모이는 인간 군상들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이거 흐름에 맡겨둔 세월의 흐름에 맡겨두는 네. 그런 간여적인 시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0살 팽나무 할매가 예. 이 할매가 되기 전에 팽나무로 탄생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음악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떤 음악일까요? 우리 음악은 사계, 예. 거북이가 부르는 사계 들어서 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빨갛고 노랗고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이런 어쩌나 봄이 왔대나봐 언제나 항상 내 맘의 시작을 알리는 봄 누구나가 그렇듯이 좋을 테지 원하나 말야 남들이 다짐하며 시작하는 새로운 느끼지 못해 알잖아 나 새로운 삶을 꿈꿔도 되나 희망 가져도 되나 다 필요 없어 모두 다 가져가는 마음속에 나리는 언제나 꽃 피우지 세상은 또 꽃빛으로 물든 봄날에도 가끔 붓비 내려 세상을 적신대도 내 머릿속에 미래 또 꿈을 향한 노래 늘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예쁜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lif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등장에 도는 기계들만 나는 놓지 않네 송구름 탐스러운 내기 구름 짧은 샷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너도 나도 짧은 옷차림에 시원한 여름 해변가의 연희들은 나 잡아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 하나 가려진 대별 아래 나는 흥겨운 나는 조용히는 바다와 눈이 있는 그대들과는 다른 삶의 나는 오늘도 돌아가는 미신기에 의지하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언제나 도는 나의 미신 션션 한바람이 작업에 흘린 땀을 정 알리던 어느 여름 하얀 앞치마 비바람아 날아가는 김에 내 눈물도 가져가 여름 더위 속에 지쳐 세상에 미쳐 한 번도 못 가본 저 바다 건너 해변들 모래판 그 위에 누워 내 몸을 태워 꿈을 꿔나 이루지도 못한 내 슬픈 현실 속에 소슬바람 산 넘어 부른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가을바람 소리 없이 내 귀를 스쳐 지나는 사람들도 내 옆을 스쳐 지나쳐 모두가 우수해져줄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계절에 태어난 내 자랑스러운 포도맨 책을 읽고 영화도 봐 뮤직 I like 맛있는 거 너무 좋아 drive like life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와 지금 눈앞에 스쳐가는 기계들은 굉음 속에 뻥뻥 다리 뻥뻥 불어가며 돌아가는 바퀴처럼 스키 타는 사람들과 썰매 타는 사람들과 내매지기려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우리 나 또다시 공장으로 또다시 언젠가 또나리 공장을 나의 눈들 위해 언젠가 펼쳐질 내 꿈을 위해 세상을 향해 힘껏 모두 함께 달려봐 힘든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식은 잘도
사계를 들어봤습니다. 네, 참 신나는 음악인데 가사를 들어보면 좀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그런 7, 80년대 공장 생활을 하시던 그런 우리 누이들의 아픔이 생각나서 참 짠하기도 하고 괜히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기도 해요. 봄 타시는군요. 사실은 이게 저 빨간 꽃, 노란 꽃, 우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근데 이 아름다운 곳에 여러 가지 이 소설에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예, 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 새 한 마리가 어디에서 날아왔을까요? 아무르강, 그리고 시베리아, 오츠크 바다, 시오테알린 산맥, 그리고 이 조선 반도로 날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 한 마리의 몸에는 거기에서 뭔가 아무르강의 어떤 것, 오츠크 바다의 어떤 것, 시오테알린 산맥의 어떤 것들이 이 새 한 마리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이 새 한 마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우리나라 이 새가 개똥지바퀴죠. 여기 개똥지바퀴. 집바퀴죠. 예, 예. 개똥지바퀴가 하얀 얼룩 개똥지바퀴입니다. 이 개똥지바퀴가 날아왔는데 이 날아옴으로써 팽나무의 씨앗을 팽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날아와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먹는 중에 팽나무 열매를 우리나라에 있는 숲의 거를 먹다가 이제 이 얼룩점박이 흰 점박이죠. 흰 점박이 예, 예. 이 친구가 그 집박이가 잘 살아가요. 잘 살아가죠. 네, 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삶처럼 네, 예, 잘 살아가죠. 네, 잘 감옥 숲으로 살아가다가 날아가다가 네네. 네. 이제 그 우리나라로 철새를 이동해서 그죠. 예. 이제 이동해서 이제 최종의 목적지 이제 목적지가 아니고 뭐냐 최종 목적지는 아닌데 그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나라 조선 반도의 네, 이제 군산의 어느 한 그러니까 현대적 네. 지능으로 치면 군산이겠죠. 군산의 어느 한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숲에 바닷가에 있는 숲에 도착을 해서 예. 잘 살아가다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짝을 잃었고 네네. 새끼들과는 네. 이웃 동지에 살며 네네. 가장 약한 한 마리를 그렇죠. 보살펴 주었다. 그 새끼들 중 가장 약한 한 마리를 보살펴 주었다. 새에서도 뭔가 느껴지는 할매 느낌 예, 있죠. 예, 그렇게 이 페이지 10페이지 이 문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새가 드디어 개아미 날개가 또 나옵니다. 개아미 날개는 다른 암컷 개똥지 바퀴들이 모두 그러듯이 알을 낳아 키울 둥지를 짓기 시작했다. 이 가정의 달의 둥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개아미 날개 이 새가 어느 날 그랬죠. 이제 천적의 이제 뭐 공격을 받게 되죠. 예. 예. 천적의 공격을 받아서 네, 결국은 딱 낚아챌 때 그 이제 푹 파이는 상처를 받아서 네, 결국은 그 숲에서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되는데 그 하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담긴 네, 많은 것 예, 중에서 네, 팽나무 열매, 예, 단단한 팽나무 열매를 먹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씨앗이 네, 그 숲 속에 이제 박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죽으면서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네,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요? 그때 그 그렇습니다. 장면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 소설의 전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눈에 덮인 이 개똥지 바퀴에 살이 이제 흙으로 스며들면서 그 양분으로 그렇죠. 이 단단한 열매는 네네. 씨앗을 품고 있어서 네. 그 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조그맣게 크다가 겨울 되면 짝대기 모양 금방 죽은 나무처럼 있다가 봄이 되면 또 싹을 틔우고 그렇게 이 나무가 자랍니다. 네, 예. 그렇게 600년을 커가는 거죠.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새로운 또 삶의 탄생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또 뭐 새로운 게 태어난 또 누군가는 곧 죽게 될 거잖아요, 그죠? 네. 죽어도 또 이게 소설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 네. 그리고 몽각이라는 또 스님의 또 죽음을 통해서 네. 그 바다에 그런 바다가 준 그런 해산물을 먹고 네.
살아온 몽각이라는 스님도 결국은 바다에서 그들에게 먹잇감으로 네. 보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생명의 순환이라 순환. 그렇죠. 예, 순환이죠. 생명의 순환이랄까 숲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새고 같아요. 예. 새가 또 숲이고 그 새 썩은 어떤 그런 양분으로 숲이 자라고 또 그 숲에서 난 것을 새나 누군가가 먹고 그 새를 잡아 먹고 또 그 바다의 것들도 그런 것들을 뜯어 먹고 또 바다의 것들을 사람이 건져 먹고 뭐 동물들도 먹고 새들도 먹고 그렇게 순환하는 자연이라서 통틀어 보면 이 어디가 너가 난지 나가 는지 예, 그런 생각도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 뭐 자타불이라고 하죠. 그 뭐 너하고 너는 네. 그리고 이 그게 아니다. 예, 이게 얘기가 나오고. 백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백나무가 쭉 자라는데 200년의 세월은 조선 초기에 아마 그런 사건이 백나무가 싹이 텄나 봐요. 아마 세종 예. 때라고 예. 세종대왕 시절 때라고 아마 이게 나이를- 해설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이를 거슬러 보면 네. 600년 전이니까. 세종대왕 조선 초기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평성대라서 놀다가 그 태평성. 당시에는 이제 그 태평성대 시절에는 의외로 동물들의 치열한 그 어떤 생태계를 황석현 작가가 많은 분량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우 이 소설이 왜 이래 뭐 식물도감이야 뭐야 이럴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태를 다루었고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흐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루살이가 나오거든요. 하루살이는 운석이 하나 백나무 옆에 떨어지죠. 100년쯤 지났을 때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라도 수억 광년 먼 데서 온 돌일 수도 있고 그 돌의 생명체는 수억만 년일 수도 있으나 지구 어린 백나무 옆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 운석 위에 날아다니는 그 이제 하루살이 때 3년을 물 속에 있다가 물에서 나오면 8시간에서 하루 반쯤 생존하는 하루살이 때. 그래서 하루살이 때 수컷은 교배를 끝내고 나면 바로 죽고 암컷은 알을 낳고 죽는데 알을 낳은 하루살이 때를 그 소금쟁이가 확 낚아채가고 그 소금쟁이를 또 새가 먹고 이렇게 자연이 돌고 도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과 인간의 삶과 연결 지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2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 자연에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예, 인간이 이제 인간이 예, 인간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네네. 대기근이 발생했고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개가 지나가면서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거리에서 아이를 그 하나 남자 아이를 몽각을 데리고 광덕 스님이 굶어 죽을 지경에 있었던 그 가족을 구해주고 죽은 남편은 묻어주고 아들을 하나 마지를 제발 데려가 달라는 엄마의 부탁에 아이를 데리고 그 절로 데리고 갑니다. 그 몽각 스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몽각이라는 스님은 그 이름도 보듯이 몽각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네. 그런 이제 몽각 스님의 네, 그런 걸 이제 법명을 받아들이고 네, 이게 불명이라 그러죠. 예. 우리가 불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몽각 스님도 결국은 이제 한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는 이제 승류옥불이라 그래서 불교 자체를 굉장히 탄압하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가 그렇잖아요. 유교가 막 수강받던 시대잖아요. 이게 승류옥불의 시대다 그래서 그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만약 스님들이 숨어서 이제 불자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몽각 스님도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한속을 하게 됩니다. 네. 한속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그 팽나무 그때 한 250년 묵은 팽나무였죠. 그 팽나무 옆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고기를 잡고 어망도 치고 이렇게 보통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많이 앓죠. 앓은 다음에 자기가 뭔가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깨달음을 이제 얻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네,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경강 속에
구루터기 잘 아실 텐데요. 김광석의 구루터기를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을 굴고 온 아름든 거래 한올로 엉켜엉킨 우리의 한이 고달픈 잠 깨우고 사라져 오면 그루터기 가슴엔 회한도 없다. 하늘을 향해 벌린 푸른 가지와 쇳소리로 엉켜붙은 우리의 피가 안타까운 열매를 붉게 익히면 부르던 날 어느새 단풍 물든다. 대지를 꿰뚫은 깊은 뿌리와 내일을 드리고선 바쁜 의지로 초롱불 밝히는 이 밤 여기에 뜨거운 가슴마다 사랑 넘친다. 뜨거운 가슴마다 사랑 넘친다. 네, 김광석의 구루터기 들어보셨습니다. 네, 아까 그 몽각 스님 얘기하다가 음악을 들었는데요. 제가 소설의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몽각이 깨우치는 시간인데 꿈에서 깨어나는 뭐 본명 그대로 꿈에서 깨어나는 그 시기가 오는데요. 그 시기를 제가 한번 책에서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나무 등치에 등을 대고 가만히 앉아 보았다. 나는 없다. 나무도 풀도 물도 바람도 돌도 모두 나와 같다. 지금 여기에 모두 그냥 다 있다. 서로가 무심하고 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또 깨우치는 순간이 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석한지 이제 그 절에서 내려와서 한석을 해서 10년 만에 그 팽나무를 이렇게 등을 지고 앉아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다시 수도자로 그렇죠. 돌아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본인의 그 몽각을 데려간 광덕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외에는 아무도 너를 나가라고 할 자는 없다. 절에 있어도 되고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마침내 견성을 할 것이다. 천지의 이치로 보아도 너를 살려낸 뜻이 그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엄마의 사정사정해서 광덕 스님이 절에 데려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몽각이 그렇게 수도자로 돌아와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섬에서 삽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3번을 흘렀어요. 그리고 30년이네요. 네, 30년 흘렸고 그래서 몽각이 나보다 먼저 있고 나중에 없어질 할매여 이제 내가 먼저 없어지네. 83페이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그가 부지런히 잡아서 먹고 몸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들에게 자신을 보시하기로 했다. 그렇죠. 7개의 때가 그를 덮어버렸다. 바다는 다시 밀물과 썰물을 반복했다. 도요 물새 떼들은 봄에 북동 시베리아 번식처에서 호주로 가서 월동하고 오며 가며 조선반도의 남서해안 갯벌에서 짧게는 보름 정도부터 길게 한 달 반쯤 쉬면서 기력을 보충할 때 그 칠개들을 먹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몽각 스님의 그 육체를 네, 그 7개가 먹고 네, 그 7개를 그 육체를 7개가 먹고 또 그 7개를 네. 또 이게 도요새들이 또 잡아먹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백나무는 백나무를 주변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흘러갑니다. 네. 백나무가 300살쯤 되었을 무렵부터 네. 이 섬에 몽각이 처음 발 디뎠고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을 디뎠고 백나무가 그 당시는 250살쯤 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300살쯤 무렵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해서 어촌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이제 하제마을이라는 명칭도 생기게 되는 거죠. 윗마을은 상제, 중제, 하제 마을이 예, 예. 생겨났고 백나무는 하제 마을에 자리합니다. 네. 그리고 400살쯤 되었을 때 주민이 3천 명에 넘게 되어서 바다와 갯벌과 염전, 고기도 잘 잡히고 그래서 이 섬을 깨복쟁이 섬이라고도 부르고 관청 문서에는 무의 인도 옷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라는 뜻인지 무의 인도로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었을 때 무업의 대를 잇는 단골판의 작은 연희가 시집 와서 고창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선앙당을 지키면서 처음에는 집이 딴 쪽에 있었는데 자기 꿈에 이렇게 옮겨라 해서 섬에 선주 그 제일 어른한테 옮겨달라 해서 섬에서는 배를 타고 바닷일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골레가 굉장히 마을의 어떤 제사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어떤 기도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레가 옮겨달라 해가지고 옮겨간 곳이 바로 몽각이 살았던 바로 그 터에 집을 지었던 거예요. 마을 분들이 다 지어져서 단골레가 거기에서 재단을 마련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네. 그건 무당이죠, 무당. 그렇죠. 네, 네. 이 단골레가 작은 연희라는 이름인 고창댁이 30살에 그 혼자 가부가 되는데요. 남편 백예동이는 대대로 무업을 했기 때문에 무업을 잘해야 되는데 취미가 없어요. 그저 배 타고 따라다닙니다. 유사공을 따라서 나가서 밖에서 객사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유사공이 그 시체를 싣고 오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춘삼을 호시절에 낳았다 해서 춘삼이었는데 이 춘삼이도 무업에 별 관심이 없어서 유도사공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 나가는데 이제 도사공 따라서 사공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유사공을 따라서 그 바다의 배 요즘으로 치면 그 뭡니까? 도수라 그러죠, 도수. 도수라고 합니까? 예, 예, 1등 항해사처럼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유사공을 따라 다니는데 어느 날 유도사공이 의뢰를 받죠. 선주가 청나라에 좀 다녀온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몰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서 그분을 태워서 청나라로 이제 가는 동안에 보니까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토마스 신부를 그렇죠. 태우고 중국으로 가면서 조우섭 진사로부터 이제 감화를 받는 거죠. 왜? 자기는 맨날 자네하고 낮춤말만 듣다가
이제 이분들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불리는 예, 거예요. 형제 자매로 하고 예. 형제님 하면서 네네. 예우를 해주고 또 글도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 유사공이 감화를 받아서 돌아와서 천주 신자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고 다니다가 함께 그 지역에 관장하던 진사가 세상을 뜨고 나고부터는 이 유사공이 베네딕토라는 세례명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베네딕토가 분도랍니다. 유분도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소를 따라다니며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미사를 자기가 집전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천주교 역사에서 나오는 신부도 없고 세례 줄 자격도 없는 사람 세례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유분도가 그렇게 하는데 행수를 하던 춘삼은 심부름만 해요. 유분도가 부탁을 해서 자기는 무당의 무속 일도 싫었지만 천주학에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심부름하고 그렇게 유분도가 시키는 뭐 성서를 어디 갖다 주라, 뭐를 갖다 주라 하고 소식 전달자로서 그런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고향에 있던 고창댁이 꿈을 꿉니다. 너 아들 불려드리라. 그 꿈을 꾸고 막 배를 하나 급히 데워서 아들을 불러들이죠. 아들은 엄마가 위도 가다고 막 배를 타고 갔는데 가고 보니 엄마가 멀쩡하게 떠가고 해난 겁니다. 예, 우리 뭐 선왕님이 불러서 너를 부르게 했다. 엄마하고 좀 있으면 안 되냐 하고 며칠 있다가 춘삼이가 나가니 병인박해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죠. 유분도와 그 가족들은 다 몰살당하고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천주학 했던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처형받고 이런 시체를 우물에 여자들 아이들 시체는 우물이나 구덩이에 던지고 남자들 시체도 아무렇게 두고 모두 다 변절하지 않고 변절이 아니고 뭐랍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다 죽음을 선택하고 다만 아이 하나는 그 지붕에 올려놓죠. 유분도가 유사무엘이라고. 예, 사무엘을 지붕에 너 여기 꼼짝 말고 엎드려 있으라 하고 잡으러 왔을 때 보졸들이 왔을 때 애를 숨겨놓고 그 아이는 생존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세월이 흐르죠. 네. 예. 그래 그 세월이- 시신을 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이 소설도 그래요. 소설도 앞에는 너무너무 백나무의 성장 시기에는 백나무는 아마 빠르게 성장했을 텐데 네네. 한 300살까지는 아주 성장기잖아요. 성장했을 텐데 그 새들과 뭐 하루살이라든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가요. 너무 느리게. 뭔가 아주 태고적인 어떤 그 느림. 그러다가 백나무가 어느 정도 300살 넘은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사건들 주변이 막 빠르게 흘러가요. 예, 좀 대비되죠. 백나무의 시각이 예. 그렇다는 것이죠. 네, 물론 백나무에서 작가, 그래요. 물론 그 항재경 작가의 소설 분포도 그래요. 소설 배분도 그래요. 네. 분량이나 배분과 스토리의 전개도 인간 삶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급속도로 사건을 전개시킵니다. 예. 그래서 유춘삼이가 그 유분도 시신을 장례를 지내고 선주가 주는 돈 200냥을 받아서 자기가 다시 사업을 성공해요. 그래서 객주를 차려서 하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죠. 그 아이가 이름을 경순이라 지었나요? 배경순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객주일에 취미가 없고 얘는 또 무속의 무업의 대를 받았는지 어느 날 사물놀이 패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깽가리 치며 뭐 이런 게 막 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녀간 뒤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객주집 하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나도 배울 수 있습니까? 야, 너가 그걸 배우면 너 부모님이 성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해서 거짓말로 엄마한테는 사실을 말하고 아버지한테는 어디 절에 공부하러 갔다 하시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돈을 받아서 이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죠. 사물 그 풍물단 그렇게 따라다니는 생활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겨울에 그 풍물단 놀이가 시들할 때 와서 집에 와서 또 돈 많이 가지고 1년 동안 쌀을 들고 나가고 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동학에 빠져들죠. 네. 예. 동학에 빠지기 전에 네. 그 음악을 한 곡 듣고 네. 그리고 동학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그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네. 백나무의 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 세상 만세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백나무는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소설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그럼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hen the Love Falls, 이루마의 연주곡이죠. 이거 연주곡 한 곡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마의 연주곡 When the Love Falls 들어봤는데요. 참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딱 흐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네요. 네, 동학난에 가담해서 우금치 싸움에서 많은 그 동학 가담자들이 죽습니다. 그 죽는 속에 백영순도 죽는 거죠. 떨어집니다. 사랑이 떨어지니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춘삼이 그 소식을 듣죠. 듣고는 객주집을 정리하고 부안에서 이사를 부안으로 가서 농사 지르면서 하나 유일하게 또 그 백영순의 아들이 있었어요. 손자 성천을 키웁니다. 그렇게 백나무가 이제 500살에 접어드는 이야기로 책은 다시 나아갑니다. 이 500살 된 백나무 옆에 작은 백나무가 하나 있었죠. 이 작은 백나무는 300살이 되었어요. 이 작은 백나무는 몽각 스님이 심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300살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대한제국 시대 일본에 의해서 간척 공사가 약 안쪽으로는 15리 또 전체적으로 50리 간척에도 갯벌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갯벌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게 그 백나무 옆에 주막집이 들었습니다. 그 일본 육군 비행학교가 또 들어오죠. 예, 가미카제 그런 생도들이 사격 게임을 그 주막집에서 먹고 객주집에서 먹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팽나무에다가 표를 걸어놓고 총을 쏘고 술래기, 음식 내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 팽나무가 썩어 문드러지더니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죽은 나무가 있으면 마을이 흥하지 않고 안 좋다 해서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결국 팽나무는 혼자 또 큰 나무 외롭게 혼자 그대로 그 자리에 남은 거죠. 처음부터 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고요. 배동수는 하재 포구가 외가입니다. 드디어 배동수가 나오는데요. 이 외가에 올 때 늘 개도 잡고 고기도 잡고 했어요. 그리고 선앙당 나무 있는 그 병장 울타리 바로 옆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삼촌 따라 그 백나무를 처음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소리, 헤아릴 수 없는 구멍마다 생명들이 소리내는 대합창을 들으면서 갯벌이 밤에는 거대한 노래 바친 거다. 그 정적 소리 방해할까 두려워 걸음을 뗄 수가 없었던 경험을 동수의 청소년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지거 신부가 나옵니다. 유분도가 강경에서 잡혀 순교할 때 지붕에 올려 살아남았던 사무엘의 후손이죠. 그렇죠. 예, 그 유방지거 신부가 성당 아버지는 성당에 종치는 일하고 농장 돌보는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다가 신부가 되어서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었죠. 숨이 멎었었고 그래서 또 유방지거 신부가 서울 대성당에서 보좌 신부할 때 소리를 들었어요. 뭐 너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을 상의시켜 버렸을 때 그 시신을 좀 가지 멀게 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유방지거 신부가 다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 서해안 간척 사업으로 급속하게 이 인간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주민들, 어부들 거기에 아주 주체적으로 반대한 유방지거 신부가 불교 스님들과 신부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들과 함께 삼보 일배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도착합니다. 예, 그래서 방조제를 막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국가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돌을 파내고 흙을 파내고 막 이래가지고 저항을 하지만 그 저항하는 거는 뭐 한 5시간을 했다면 굴삭기로 그거를 드러내는 거는 2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원위치 시키려고 막 그걸 해체했지만 다시 원위치를 시켜버리는 아주 약한 민중들 그리고 어떤 계획의 큰 힘들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신부님이 어떤 세상 어느 곳에서든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것이 생명과 평화의 길이요 하느님 뜻이겠지요 하고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유방지거 신부가 말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배동수는 환경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에 미군 기지가 또 확장돼요. 그래서 새들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죽은 새, 다친 새들을 사진 찍는 환경사진 작가로 배동수가 이렇게 활동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간척 사업은 그 군산에 있는 새만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또 미군 기지가 또 간척 사업과 더불어서 현대에 좀 미군 기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하재마을에 그 하재마을에 속해 있는 팽나무가 이제 미군 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생존에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팽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유방지거 신부가 가긴 저 팽나무를 보러 갔는데 이놈 왜 이제 왜 이제 이놈아. 오냐 왜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오나 하면서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이제 끝나는데요. 마지막 부분 예. 네네. 그 유방지거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문정현 신부를 모태로 해서 이렇게 유방지거 신부를 그렸고요. 그리고 저기 뭐 지금 실제로 지금 이 소설이 발표되고 나서 그 하재마을에 그 팽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실제로 뭐 관광지가 되다시피
뭐 이렇게 됐는데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우리 우영호 백나무도 있고 거기도 백나무가 있는 우리 김해는 또 할매나무가 있습니다. 한림면에 천곡리에 보면 이팝나무가 있고 또 망천리에 또 할매 이팝나무가 있죠. 600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실제로 그 일을 다니면서 군산에 그 새만금을 한번 가본 적이 몇 네. 번을 갔는데요. 그 새만금이 이게 원래 땅인지 아니면 간척지인지 헷갈리면 사람이 봐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그 뭐 우리가 늘 보았던 그 육지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네. 새만금이 엄청 넓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하늘 저 수평선까지 닿을 만큼 네. 그 지평선이 끝도 없이 열려 있는데요. 네.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게 인간들이 간척습을 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지만 이건 뭐 인간의 승리 같지만 결국은 그 자연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새만금을 두고도 지금 요즘에 또 말이 많잖아요. 네. 뭐 새만금에 뭐 공항을 원래는 농장 경작지로 저거 뭐야 간척을 했는데 결국은 인간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거기에 뭐 공장이 들어서고 뭐 공항이 들어서고 지금 막 그런 네. 난리가 났는데요. 네, 관점에 네, 따라 네. 다르지만 일본 간사이 공항도 네, 매립해가지고 네, 네. 해상 위에 설치된 공항이고 국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든 이렇게 양면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소설에서는 이렇게 유방지구 신부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해서 네. 소설이 끝납니다. 자, 네. 그러면 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분단되지 않는 나뉘지 않는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해서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발해를 꿈꾸며 제가 서태지와- 좋아하는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입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현재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고 우리가 만든 큰 욕심에 내가 먼저 죽는 걸 질병 너는 알고 노는 나저 인류가 살고 죽고 저철한 그날을 잊었던 건 아니었겠지 우린 몸을 발가른 채 정신없이 살아가던 날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절하는 우리 지켜줘 지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한 미래가 우리에겐 언젠가 나의 작은 땅에 경계선이 사라지는 날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희망들을 가득 담겠지 난 지금 평화와 사랑을 바래요 우리 힘든 모든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은 것수 없는 일인데
네, 함께 나가요. 스테이지와 아이들 발해를 꿈꾸며 이 시절의 노래 시절은 정말 우리가 말 꿈에 부풀었던 경제가 급성장했고 살기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그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고 유방지그 신부가 백나무에게 날아들듯이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경의 생태계고 이 나무는 나이테는 우리나라에 있고 열대 나무에는 나이테가 불규칙하고 없다고 합니다.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삶이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백나무의 나이테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생태의 카르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미에 그 작가의 말에 보면 이 나무를 둘러싼 600년은 역사가 아니라 인연과 관계의 순환이며 카르마에 계속되는 전해에 관한 이야기다. 뭐 카르마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계속 인간에게는 업이 대물림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윤회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인간론 쪽에서 이렇게 항석영 작가는 이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그런 인드라망을 또 인드라마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해서 아무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5월에 소개해드린 할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읽어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제작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 진행의 김명훈 하성자였습니다. 네 6월에 뵙겠습니다.